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기를 볼 수도 있고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기 가운데서도 의무를 강조한 의무론 사상의 대표적인 칸트를 공부했었고요. 오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두고 따지는 결과론, 그리고 이 결과론을 대표하는 사상인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근대 공리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는 벤담과 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고전 공리주의 사상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결과론이 무엇이고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을 살펴본 다음 벤담과 밀의 사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사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론적 윤리가 무엇이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두고 이에 따라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윤리 이론, 즉 행위의 결과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론을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지 아닌지 이것 또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그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낳을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을 결과론적 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론적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오늘 배울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 이 두 가지를 조화하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리주의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옳은 행위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첫 번째 인간관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는 인간관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에 근거해서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쾌락주의 윤리관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으로 행복, 고통이 부재하고 쾌락이 존재하는 행복, 이 행복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전제합니다. 공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의 원리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즉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이 옳은 행위, 즉 도덕적 행위다라는 것을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벤담이나 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행위 공리주의나 규칙 공리주의 또한 기본적으로 이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즉 모든 공리주의 사상가가 여기에 적혀있는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배울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양과 질, 이미 어떤 포인트에서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 메뉴를 고를 때 나는 약간 맛이 없어도 괜찮아, 양만 많으면 좋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그냥 양이 적더라도 조금 먹더라도 더 맛있고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게 좋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즉 벤담은 쾌락이나 행복의 양만을 중시합니다. 벤담의 기본 입장, 그 유명한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적어보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법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도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행위 원리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한 문장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행복, 즉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옳은 행위이다.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인지를 중요시한다. 이 점을 캐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최대 다수, 즉 어떤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원리는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들, 즉 관련된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의 쾌락을 주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았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 입장은 이후 배우게 될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인 밀에게도 적용됩니다. 밀도 이 기본 입장만큼은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벤담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했잖아요. 양적 공리주의라는 말은요, 쾌락의 양만을 따지는 건데요. 여기에는 모든 쾌락이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전제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쾌락의 양적 차이만을 중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쾌락이나 책을 보면서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쾌락,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느끼는 쾌락, 모든 종류의 쾌락이 궁극적으로 다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쾌락이 양이 얼마나 적은지 혹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쾌락은 양적으로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양을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벤담은 보았습니다.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하고 측정하는 기준을 아래 7가지로 제시합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거를 다 외웠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만 있다는 걸 눈에 꼭 새겨주세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강지, 화근, 다순범 이렇게 외웠어요. 강지, 화근, 다순범. 강도, 얼마나 더 강렬한 쾌락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지, 이걸 고려하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속성은요. 얼마나 그 쾌락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 세 번째로 확실성은 얼마나 나에게 확실하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지. 자, 네 번째 근접성은 공간상, 시간상 그 쾌락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산성은 그 쾌락이 단순한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쾌락으로 얼마나 더 확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수성은 불쾌한 감정이나 고통이 섞이지 않은 얼마나 순수한 쾌락 그 자체인지. 마지막으로 범위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쾌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강지, 화근, 다순범. 그러면 우리가 쾌락을 한번 양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쾌락, 이걸 하나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쾌락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쾌락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한 5 정도. 근데 게임을 하면 그 쾌락의 강도가 한 8 정도로 좀 크게 느껴집니다.
자, 지속성. 그 쾌락이 얼마나 더 많이 지속되나? 봉사활동을 하고 느끼는 쾌락은 봉사활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운이 아주 길게 남아서 지속성이 9. 근데 게임은 잠시뿐이죠. 게임의 지속성은 그때뿐이니까 3. 자, 범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쾌락이 전달이 될 수 있느냐. 자, 봉사활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 10점. 근데 게임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2점.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보면 어떤 쾌락의 양이 더 큰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벤담은 쾌락이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지, 화근, 다순범이라는 7가지 기준으로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게임은 이 두 가지는 질적인 차이는 없고 오로지 얼마나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지, 즉 쾌락의 양적인 차이만을 나타낸다. 벤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특징들 한번 살펴볼게요. 나 혼자의 쾌락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평하게 고려해야 돼요. 이 행위가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던 행인 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수감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을 때 내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1대1대1대1, 즉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차별 없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력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고려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행복 그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게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자, 밑에 특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4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이런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비판이냐면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배부른 돼지의 철학, 즉 천박한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TV를 보는 것이나 게임을 하는 것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나 독서를 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오는 쾌락들은 다 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런 주장은 고통스럽게 인간으로 사느니 그냥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질적 공리주의자 밀입니다. 자, 66쪽입니다. 밀의 질적 공리주의. 밀은 벤담의 기본 입장, 쾌락을 중요시했던 점이나 공리의 원리, 즉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벤담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기본 원리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벤담과 동일하다. 그런데 벤담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쾌락의 질적인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쾌락의 질적인 차이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만약 치킨의 달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치킨의 달인은 어떤 치킨이 더 맛있는 치킨인지 어떤 치킨이 좀 맛이 없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경지에 오르려면 최대한 많은 치킨들을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이 치킨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쾌락을 두루두루 우리가 경험해보면 어떤 것이 더 우월한 쾌락인지 더 바람직한 쾌락인지 알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쾌락들을 많이 경험해봤죠.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감각적 쾌락 같은 거 단순히 막 폭식을 하면서 얻는 쾌락, 게임을 하면서 얻는 쾌락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라는 것을요. 반대로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
독서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혹은 지적인 탐구활동을 하면서 얻는 쾌락은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빈칸 한번 적어볼게요. 쾌락의 전문가. 치킨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어떤 치킨이 더 맛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쾌락을 다 경험해본 사람은 어떤 쾌락이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가 봐요. 책을 보는 게 더 고상한 쾌락인 걸 알면서도 자꾸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게 되는데 그건 의지의 문제겠죠. 자, 어쨌든 이 다음 걸 볼게요 한번. 감각적인 쾌락보다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보다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더 중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특징, 정신적 쾌락의 추구와 양심에 의한 내적 제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3학년 올라가서 생활과 윤리 공부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특징 부분은 그냥 읽어만 두시고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67페이지 자, 가운데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나머지는 해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두 사람의 공통된 입장을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 이 갑은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쾌락을 측정해서 양을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자, 쾌락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양을 비교해야 된다. 자, 양적 공리주의, 바로 갑은 벤담이 되겠습니다. 7가지 기준, 강지, 화근, 다순범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자, 을을 볼게요. 을은 쾌락의 양만으로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는 쾌락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을은 질적 공리주의, 밀입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된 입장을 한번 골라볼게요. 벤담과 밀의 공통 입장. 자, 기억.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입장, 인간관이죠. 기억. 두 사람의 공통점.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 맞습니다. 자, 니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다? 자, 아닙니다. 자, 벤담과 밀. 공리주의는 행위 그 자체나 행위 속에 있는 의도나 동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가져다주는, 즉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복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행위 그 자체 혹은 행위 속에 있는 의도가 아니라, 동기가 아니라 결과, 그 행위의 결과로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입니다. 디귿,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리의 원리이다. 공리의 원리, 행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 이 원리는 벤담과 밀, 즉 공리주의 사상의 공통점으로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리을,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한 이런 쾌락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하다. 쾌락은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건 밀의 입장이죠. 그래서 리을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계량화할 수 있다는 밀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공리주의 공통적인 입장을 뽑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1번 문제, 3번 문제도
공리주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해설과 함께 PDF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8페이지에 우리가 풀지 않고 넘어갔던 이 5번 문제는요. 칸트와 공리주의를 비교해 놓은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함께 풀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